ADL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제 산업 분야로 넘어와 보는데요. LG화학 배터리 분할 주총, 이거 좀 시끄러웠습니다. LG화학은 잘 나가다 요즘에 약간 위기가 있긴 한데, LG화학이 세계 최고의 이제 이 배터리 이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LG화학에서 여러 이제 상품들을 만들지만은 배터리 부분이 제일 잘 나가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높고 뭐 아무튼 저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LG화학 배터리를 쓴 자동차에서 불이 난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좀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한데, 어쨌건 LG화학에서는요, 이 배터리 분야만 따로 이제 LG화학에서 떼어내서 별도로 분할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물적 분할이 임시주총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할할 때 보면은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이다 그랬을 때는 기업 분할 방식 중에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래 존재했던 회사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100%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모기업이 되는 거고, 배터리 사업 분야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죠. 자회사가 이렇게 되고, 엄마가 자식에 대해 가지고 100% 지분을 보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지금 보니까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이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가칭 정했다는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별도의 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엄마 기업이 100% 갖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거 자체로 상장을 따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이걸 했다는 거고, 지금 LG화학은. 인적 분할이다 그럴 때는 기업 분할 방식 중에서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되니까, 하나의 기업을 또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주들이 이거를 또 보유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주주들이 이제 LG화학의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모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기업이 자회사를 지배하면 뭐 이렇게 3쿠션 방식이긴 하지만 이 배터리 부분도 다 통제를 하는 것인데, 인적 분할 방식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주주들이 또다시 여기에 지분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의 지분은 별도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별도로 판매해서 지분 관계가 막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을 별도로 또 상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인적 분할은 좀 독립적인 어떤 법인이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LG화학은 배터리 분할을 요거를요 물적 분할 방식으로 했다. 아무래도 주주들의 반발 같은 것들을 좀 잠재우면서, 그러면서 LG화학 입장에서도 기존의 어떤 틀에서 대번 크게 벗어나는 것보다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어떤 지금 변화되는 모습들도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놓으시고, 이번 거는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중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게 좀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초과 유보소득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분을 가족기업 형태로 갖고 있는 데들은 이렇게 기업이 번 돈을 재투자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회사에 유보해 놓으면 사실은 자기 돈을 자기 걸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당도 안 했으니까 배당을 하면 자기의 배당 소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회사에 묵혀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언제든지 자기 걸로 실현할 수 있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업에다 묵혀놓는, 그러니까 자기 금고를 자기 집에다가 놓고 야 여기서 배당소득 내가 지분율만큼 가져갈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회사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면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그 가족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 유사법인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80%가 넘어갔으니까 사실 개인 회사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주식회사 형태만 취했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기업보다는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죠. 대기업은 이렇게 못해요. 대기업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지분을 80% 이상을 가족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발하는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의 10%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나면 야 이거는 배당한 거나 똑같아. 언젠간 니네 나눠 가질 거지?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분도 참 진짜 뭐 되게 오래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돈을 쌓아둔 것이 왜 이걸 다 배당해 갈 거라고 믿냐. 그게 아니라 이걸 쌓아가지고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면 축적해서 이걸 가지고 재투자할 건데 왜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믿냐. 믿어라. 그래서 이걸 냅둬야 성장 잠재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이슈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전체의 4.1%.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리천장을 뚫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리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이 전체의 이제 고작 4.1%인 거예요. 4.1%. 근데 이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체의 4.1%에 아직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수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4.1%에 불과하고요. 전체 임원 수는 작년 6,932명에서 올해 6,871명으로 오히려 이제 100대 기업의 임원 수는 줄었는데 여성 임원 수는 244명에서 286명으로 오히려 전체 숫자는 줄었는데 인원은 여성 임원수는 늘었으니까 비중은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러지만 그게 좋아진 게 4.1%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인데 여성 임원이 55명으로 국내 100대 기업 전체 임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은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삼성은 우리 여기다가 이제 소개는 안 했지만 뭐 사상 최고 실적도 올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혼자 책임져주는 그 효자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뭐 이를테면 이제 학벌 같은 것도 먼저 좀 깨트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 임원도 많이 또 이렇게 진출시키기도 하고, 능력 본위로 이렇게 간다는 것도 참 좋은 점이기도 한데, 뭐 이제 노조를 지금까지 막아왔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산업재 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왔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편법 증여, 편법 상속 같은 걸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국민한테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석도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국민들끼리 논쟁하잖아요. 야 그래도 그게 상속세가 아까워서 그랬겠냐? 지분율 때문에 그렇지? 삼성의 지분 구조가 바뀌는 것보다는 지분 구조가 나아.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주자. 이런 국민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깔끔하게 좀 이렇게 처리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위법은 위법이고 불법은 불법이니까 그대로 처벌해야 돼.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논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튼 삼성이라는 데가 참 이렇게
좋게 좀 기여하는 점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될 지점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폐들도 많이 보여주는 형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점만 잘 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커요. 자, 이제 여튼 이런 점에서도 삼성이 좀 앞서가는 면은 있네요. 또 보니까. 여튼 그래서 100대 기업 여성 전체 임원이 4.1%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4.1%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면접 보거나 할 때 또 쓸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될 수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주식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유지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최근에 이것 때문에 민주당 여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싸웠어요. 당정이 싸웠어. 그래서 이 정은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총대 메고 가서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어요.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지만은 그 기재부 장관이 나 마음에 안 들면 나 사퇴할게 이래가지고요 사표를 대통령한테 냈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막 야 그만하고 그냥 해라 조금 더 해라 괜찮아 그런 논쟁도 있어야지 괜찮아 이러고서 이제 재신임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좀 시끌시끌했던 이런 이슈여가지고 요걸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소득세법은 이거는 법률이잖아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시행령이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 명령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거라 기본적인 틀을 법률에서 정했다면은 대통령령으로 요거를요 입법을 일부 유보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입법을 유보해 주면 이걸 행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 주식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남한테 넘기면 그러면 거기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 보유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양도세 과세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형평성을 추구하겠다라는 이제 개정 방향인 거예요. 자, 근데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낸 부분에 22에서 34%의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기재부는 이거 봐주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실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세 형평성 차원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정해진 일정대로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이거예요. 줄곧 유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당 입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2023년이 되면은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이루어진다. 지금은요 저런 대주주 기준 같은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에게만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기준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전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2023년부터. 그런데 그 전에 굳이 한시적으로 유지될 대주주 기준을 괜히 변경해 가지고 아까 10억에서 3억으로 바꿔 가지고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왜 이걸 주냐, 왜 한번 거쳐가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뭐 또 기업의 대주주 편을 그렇게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 반대했지? 라고 보니까 숨은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내년부터 이게 과세가 되니까 그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대주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내년에 팔면은 이거 양도소득세 내야 돼. 그러니까 올해 말에 다 팔아버려야 돼. 내년으로 넘어가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말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10억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제 3억으로 낮추니까 그 차익만큼을 막 팔아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이 기업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이 될 건데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전국에서 경제가 어렵다 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진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공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정부 여당이 짊어져야 되고 정치적 부담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개미 투자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응해 가지고 이 동학개미 투자라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동학운동을 하듯이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가 자주권을 회복한다 뭐 이런 건데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손절하고 나가면 그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동학개미들이 막 사서 이거를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거를 지탱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불안정해지잖아요. 연말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막 쏟아내버리면 그러면 주가 하락을 우려해서 이 동학개미들이 흔들릴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가 많이 이제 후루룩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경제 위기론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정치적인 고려까지 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에 당은 여당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이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은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재부가 주도를 하잖아요. 기재부가 이제 참여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청은 청와대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까지 모여가지고 당정청 회의를 연 거예요. 근데 이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그냥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여기서 많이 또 이렇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여당 의원들한테 당신은 왜 정부의 정치적인 그 어려움도 같이 생각해줘야지. 당신이 아무리 관료 출신이어도 당신은 장관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인데 왜 자꾸 정권에 부담을 주는 거를 고집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야단을 맞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니 내가 못마땅하면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사표를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웬만하면은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이거를 지켜보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도 장관들이 웬만히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책임지고 이걸 완수해라 라고 요구하는 본인이 그만두겠다 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맡겨놓고 문책 같은 거를 막 요구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원래 이게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은요.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국민이 나가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전에 우리 탄핵 사태에서도 보셨지만은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길거리 쏟아져 나오고 이게 임기를 중간에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건 임기를 거기다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은 반드시 벌어져요.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는데 잘하는 일만 생겨요. 못하는 일도 생기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이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날 만한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또 혼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책임을 막 이렇게 물어야 될 때 대통령이 직접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총리나 장관들을 교체해가지고 문책성 교체를 해가지고 이 파고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책성 그 개각을 눈에 티나게 보이게 개각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부동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말들이 아주 많아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물론 뭐 열혈 지지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대립이 되고 시끄러운데 보통은 이럴 때 대통령이 문책성 인사를 해서 개각할 때 내보내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그런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의 정책 방향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이 벌려왔던 일들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그 재량을 또 보장해 주려고 하는 개인의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장관 자리를 돌려먹기 하냐, 서로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질책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웬만하면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좀 말이 여러 가지예요. 오히려 이분은 야당 쪽보다는 여당 지지자들한테 좀 비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보는 건지, 내부에서 좀 이렇게 반론을 많이 제기하는 편인데도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서 그런지 그대로 계속 유임을 시켜놓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은 우리랑 코드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것까지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환경 분야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